화장실 세면대 위, 그 얇고 차가운 플라스틱 막대기에 그어진 붉은 두 줄. 그것은 내게 축복이나 생명의 경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무너져 내린 내 삶의 잔해 위에 박힌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거실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승우의 눈, 그 서늘한 홈캠의 렌즈가 떠올라 입술만 피가 나도록 깨물 뿐이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내게는 사치였다. 이 아이를 지울 용기도 그렇다고 떳떳하게 키워낼 자신도 없었다. 나는 그저 무너진 둑을 바라보며 넛을 잃은 수재민처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이 아파트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내 삶의 소유권을 승우에게 양도했음을 이 선명한 붉은 선들이 비웃으며 증명하고 있었다. 승우에게 임신 사실을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담담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지독한 무심함이었다. 축복의 말도 당혹스러운 분노도 출산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까닥이더니 평소보다 조금 더 큰 액수의 돈을 입금했다는 알람을 내 핸드폰에 띄웠을 뿐이다. 알았어, 몸조리 잘해. 그 건조한 한 문장이 그가 내민 유일한 배려였다. 나는 그 무거운 침묵이 무서웠다. 정적은 곧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변해 내 목을 조여왔다. 나는 오히려 그에게 더 비굴하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대표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 버리지 마세요. 자존감 따위는 이미 아파트 하수구에 처박은 지 오래였다. 나는 살기 위해 그에게 집착했다. 그가 나를 박제된 인형으로 부리든 액세서리로 여기든 상관없었다. 이 유리 감옥 밖으로 쫓겨나는 것보다 더 큰 공포는 없었으니까. 승우는 내가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을 허락했다. 다만 등하교는 그가 보낸 기사가 철저히 책임졌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도중에도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헛구역질은 나를 시시때때로 무너뜨렸다. 화장실로 달려가 신물이 올라올 때까지 속을 개어낼 때마다 나는 내 몸속에서 자라나는 그 기괴한 생명을 실감하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 아이가 있는 동안은 그가 나를 찾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비참한 위안이었다. 힘겨운 입덧으로 기운이 없을 때마다 내가 찾는 것은 오직 승우뿐이었다. 예전에는 그의 연락이 감옥 같아서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지워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나는 수시로 그에게 구걸하듯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님, 뱃속이 자꾸 울렁거려요.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저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집착의 주체가 바뀐 순간 권력의 저울은 더욱 가파르게 기울었다. 이제 승우는 나를 자신의 일상에서 철저히 격리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면 낯선 목소리의 비서가 차갑게 전화를 가로챘다. 대표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해외 출장 일정으로 당분간 연락이 어렵습니다. 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기분이었다. 그는 임신이라는 번거로운 변수가 발생하자마자 나를 자신의 깨끗한 세계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가끔 그가 아파트를 찾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임신한 서유는 보호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의 상태나 나의 건강에는 추후에 관심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스트레스를 배설할 도구가 필요할 뿐이었다. 그는 내 뱃속에 자신의 핏줄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쫓았다. 나는 그 비참한 행위 속에서도 그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 더 비굴하게 그를 안았다. 이용당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존재 가치였다.
불안을 견디다 못해 예전 룸살롱을 찾았다. 승우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결국 그 비릿한 욕망의 거리뿐이었으니까. 며칠 만에 나타난 나를 본 언니는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진실을 뱉어냈다. 서윤아, 너 여기 왜 왔어? 너희 대표님 어제도 우리 가게 왔었어. 너 처음 지명했던 날이랑 똑같은 방에서 너랑 똑같이 생긴 20살짜리 신입에 앉혀놓고 술 마시더라. 너한테 연락 안 받는 거 보니 슬슬 정리 각 잡으시나 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내가 임신 사실을 고민하며 잠 못 이루던 밤에도, 내가 입덧으로 변기를 붙잡고 신음하던 시간에도 그는 내가 처음 그를 유혹했던 그 장소에서 또 다른 액세서리를 고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라는 물건에 실증이 났고 임신이라는 흠집이 생긴 상품을 폐기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그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겼다. 우리가 보낸 시간들, 내 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존재,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답장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비서에게 사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 아파트 이번 달까지만 관리해. 서윤이한테는 적당히 정산해서 보내고 말 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해. 그에게 나는 사랑도 사람도 아닌 처리해야 할 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며칠 후 마침내 도착한 그의 답장은 짧고 명확했다. 마치 거래 명세서처럼 건조했다. 바빠서 확인이 늦었네. 정리하자. 이번 달까지는 아파트에 얼마든지 있어도 되니 편하게 짐 정리해. 수술비랑 당분간 지낼 원룸 오피스텔 보증금은 넉넉히 넣었어.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정산이야. 유효기간이 끝났다. 뱃속의 아이는 내게 영원한 족쇄였으나 그에게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먼지였다. 나는 그가 던져준 정산금으로 강남의 좁은 원룸을 구해야 했다. 그리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그 천박하고 비릿한 룸살롱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완전한 술집 여자가 되었다. 화려한 30층의 야경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 누군가와 또 다른 유효기간을 채우기 위해 화장을 고친다. 월세 아파트의 유효기간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숫자로 정산되며 끝이 났다.